안녕하세요, 군장병 여러분. 군간부 인문독서 강좌를 진행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성호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삶이 달라지리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입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저를 포함해서 4분의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제가 의과대학에 들어왔을 때는 다른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처럼 환자를 보고 치료하는 의사가 되려고 들어갔는데요. 근데 의과대학의 가장 마지막 수업이 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법의학이었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너무 재밌게 들었고, 또 강의가 진행될 때 교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과목인데 10년 동안 제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는 제가 젊어갖고 아무도 안 가면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된 게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제 스승님이 계시고요. 또 맨 위에 약간 나이가 좀 지긋한 노신사가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법의학을 처음 만드신 문국진 교수님이란 분이시고, 이분은 서울대학교 2회 졸업생이세요. 지금 나이는 90이 훌쩍 넘으셨는데 건강하게 아직도 후배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법의학 그러면 뭔가 미스테리하고 신비롭고 또 살인사건 이런 걸 하지 않을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망사건이 일어나면 대개 사망이라는 거는 한 80% 정도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 20% 정도는 병원 밖,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집이 아닌 외적인 장소에서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20% 정도 되는데, 사실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대부분 그 병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다만 병원에서 돌아가셨더라도 의료사고라든지 아니면 응급실에 실려와서 뭔가 다른 이유로 돌아가실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병원 밖에서 돌아가실 때도 경찰분들이 오셔서 검사를 하지만 의학적인 사망 원인을 밝혀야 될 때도 있어요. 이제 이럴 때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법의학자가 어떤 사건을 할까 궁금해 하시는데, 되게 살인사건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1년에 살인사건이 통계청 자료로 보면 400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400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라는 거죠. 근데 실제 저희 법의학자가 50명이 안 되거든요, 현역이. 그런데 1년에 한 8,000건 정도의 부검을 하게 돼요. 8,000건이 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부검하는 거냐? 사망 중에 살인은 400건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8,000건은 어떤 사건을 부검하게 되느냐? 대개 집 밖에서든 병원에서든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변사인 사건에 대해서 하게 되고, 따라서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 부검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8,000건 정도 부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에 얼마만큼 사망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인구는 잘 알고 계시죠? 5,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한 29만 5천 명이 매년 사망해요. 이 29만 5천 명에는 사실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1위가 여러분 짐작하다시피 암입니다. 2등이 심장질환이고 3등이 폐렴입니다. 4등은 뇌혈관 질환인데요. 5등부터 남녀가 조금 달라요. 남자는 자살이 놀랍죠? 자살이 5위이고요. 여성은 5위가 뇌혈관 질환 중에 뇌병증 중에 치매, 알츠하이머병이 5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쭉 순위를 매겨보니까, 그 중에 이렇게 뚜렷하게 병증이면 별로 부검을 할 일도 없겠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부검이나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의학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사망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게 사망 원인을 9월 달쯤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망 원인을 쭉 말씀드렸는데, 근데 문제는 1년에 한 29만 5천 명이라고 작년 9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면 29만 5천 명이면 여러분이 딱 드는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가 1년에 출생되는 아이가 30만 명이 깨진다는 얘기를 아마 어디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출산과 그 다음에 사망,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뒤집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거예요. 아마 2020년도에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감염 때문에 결혼도 많이 줄고 출산도 많이 줄어갖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출산과 사망이 뒤집히는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에 조금 이 포커스는 안 맞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맞춰서 한번 보면 통계청에서는 이런 몇 명이 사망했고 사망 원인 1위가 뭐고 뭐 이런 것도 발표하지만 기대 여명이라는 것도 발표해요. 기대 여명이 뭔가 하면 여기 PPT 화면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몇 살까지 살까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흥미롭게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보시면 1970년도에 태어난 분 여기 계실까요? 아마 군간부 중에서는 계실 것 같아요. 1970년에 태어나신 분은 남성 같은 경우는 58.7세가 기대 여명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1970년도에 태어나신 분은 남자라면 60세를 못 넘길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100세 시대 얘기 나오고 그러죠. 그러면 2017년도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될까? 남자아이는 79.7세로 무려 거의 20년 가까이가 더 증가가 됐어요. 여성은 어떨까요? 여성은 1970년에 태어난 여성은 65.8세밖에 못 산다. 옛날엔 그랬죠. 근데 여성은 어때요? 2017년도에 태어난 여성은 여자아이죠. 85.7세까지 삽니다. 그러면 나는 몇 살까지 살까? 내가 1970년에 만약에 태어났으면 지금쯤 한 50세쯤 됐겠죠? 그럼 50세면 1970년대에 보시면 남성은 19년밖에 더 못 사네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31.4년이 더 남아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사는데 100세는 아닌데 이렇게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1970년, 1997년, 2007년 이렇게 점점 어때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 여명, 즉 50세라고 하더라도 19세, 29년, 24.8년, 28.2년, 31.1년, 31.4년 점점 길어지죠. 여성도 똑같습니다.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 기대 여명은 50세면 20 몇 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돼 있지만 31.4년밖에 안 남았다고 돼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더 오래 사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 표를 보면 여러분들 아마 군에 계신 분들이 남자분들이 꽤 있겠죠. 여성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딱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사네 이렇게 약간 불공평한 거 아니냐 남녀 평등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원래 기대 여명이 여성이 6세에서 10세까지가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시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호르몬의 수명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약간 발랄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남성 중에 혹시 내시는 오래 사냐? 궁금하시죠? 그런 궁금함을 가졌으면 풀어야죠.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 유명한 그 환관들, 내시들의 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거를 과학자가 조사를 해봤더니 같은 수준의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양반보다 남자겠죠. 내시는 16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남성 호르몬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여자가 될 수도 없고 남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냥 받아들이시기로 하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 논문은 2017년도에 란셋이라는 아주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술지입니다. 의사들은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 뭐 이런 논문도 보지만 사실 란셋이랑 자마라는 논문을 더 많이 보고 공신력 있게 생각합니다. 이 논문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왼쪽과 오른쪽에 표가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30개국 정도 되는 35개국 정도 되는 발달된 나라에서 미래에 2030년대에는 기대 수명이 어떻게 될까를 모델링, 수학적 모델링을 한 논문입니다. 보시면 여성도 남성도 모두 1위가 어느 나라입니까? 사우스 코리아, 한국입니다. 굉장한 거죠. 여성 같은 경우는 거의 90세가 훌쩍 넘게, 그러니까 지금 80세가 좀 중반 이후인데 2030년대가 되면 거의 95세 가까이 기대 여명이 늘어난다는 건 뭐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뭐 좀 불행한 얘기지만 자살이라든지 뭐 이런 걸 뺀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성분이 계시다면 100세까지 사시는 게 아마도 거의 확실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남성분은 어떨까요? 남성분은 여성보다는 조금 적어요. 그래서 한 85세는 넘기고, 남성분도 놀랍게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야 하고 의심하실까 봐 자세히 보시면 2등이 스위스, 뭐 뉴질랜드,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렇게 호주,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실 때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코비드-19,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감염 때문에 모두 다 힘들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모두 마음도 좀 우울하기도 할 텐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고, 이 지금 이 어려운 경제, 그다음에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아마 반드시 극복할 거라고 보고요. 이거 극복한다 그러면 이 논문에 나온 대로 우리가 모두 다 조금 더 어깨를 펴고 노력한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다시 활기차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는 어떻습니까? 2030년대, 40년대가 이게 쭉 가면 우리나라는 남녀 모두 기대 수명이 세계 1위가 될 거다. 특히 그것도 잘 사는 나라 중에서, 발달된 나라 중만 모아서 한 건데도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논문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뭔가 우리 애국심이 샘솟고 뭔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얘기는 쓰는데, 마냥 좋은 거냐? 이거는 약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아니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이 높습니까? 많이들 물어보세요. 자살 순위 어떻습니까? 5위로 랭킹이 돼 있죠. 이건 너무 높은 거예요. 보통 선진국 이래도 높긴 높아요, 자살이. 근데 한 8위나 9위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5위라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뭐 자살 순위가 높다라 그러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젊은 청년 자살 또는 청소년 자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여기 5위가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노인층의 자살이에요. 그래서 기대 수명이 길어진다는 건 축복인데, 원래 기대 여명이 늘어난다는 건 축복이죠. 우리가 오래오래 산다는 거는 가정이, 우리가 몸도 성하고 지금의 경제력으로 뭔가 활기차게 노년 생활을 보낸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인데, 사실은 이 이면에는 자살률이 높아진다. 이건, 그리고 그 자살률에는 노인 자살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 이거는 마냥 기대 여명이 길어진다는 게 우리가 밝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게 생각만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조금 고려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죽음이란 뭔가가 사실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웰다잉이라는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사회적으로 뭔가 합의되고 뭔가 가슴속에 느낄 만한 게 없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고 경제가 발달해야 되니까 달려온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책에는 사실은 전반부는 법의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후반부는 이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소개를 했는데, 제 책에서 좀 강조된 후반부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사실 죽음이란 뭔가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죠. 군인이란 직업은 사실은 국가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겼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존경해야 되고, 저도 존경합니다. 이런 직업이 분명한데, 사실 죽음을 생각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루 만에 죽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사실 저에게 죽음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전 과학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에게 죽음이란 건 사실은 철학자나 종교가와는 달리 좀 냉정하게 과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실 생명 기능이 영원히 멈추는 거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생명 기능이 뭔가요? 물어보시면 뻔합니다. 여러분 다 중학교 때 배운 생물 교과서 기억해 보시면 항상성, 대사,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생식,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명 기능인데, 이게 이제 영원히 멈추는 게 죽음이다 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죽음이란 간단했어요. 여기 표를 보시면 해 뜨고 해 지는 시각처럼 삶의 시작과 삶의 끝이 옛날엔 간결했습니다. 예를 들면 삶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삶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여성이 맨스가 끝났어요. 월경이 끝났습니다. 오늘. 그러면 2주 뒤에 뭐가 돼요? 배란이라는 게 돼요. 배란이란 건 뭐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난소에서 난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자가 나오게 되면 그때 마침 사랑을 나누게 되면 정자가 자궁 안으로 들어가서 자궁에서 난소로 가야 되는데 난소로 가는 길이 바로 난관이에요. 우리는 모두 난관을 뚫고 태어난 거죠. 이 난관은 불과 한 3, 4cm밖에 안 돼요. 길이가 실제로 3, 4cm에서 한 5cm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막 그 정자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침 나와 있는 난자가 있으면 이 난자와 만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난자와 정자가 만나게 되면 수정란이 돼요. 이 수정란은 불과 한 5cm 미만의 이 난관을 6일 동안 천천히 이동하다가 6일 만에 어디에 도착하냐? 자궁에 도착해서 찰싹 달라붙게 되면 이제 자궁에서 뭔가 영양분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바로 착상 또는 수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착상 수태가 되고 또 여기서 한 7주 정도 흐르게 되면 뭐가 되느냐? 태아가 됩니다. 태아는 팔다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과학자들도. 근데 손발 나오기 전까지 뭔가 이렇게 둥그랬는데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이런 거를 배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수정란이 된 다음에 자궁에 찰싹 달라붙기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약간 불규칙한 모양인데 이건 전배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배아 전배아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황우석 박사라고 아마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에 그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줄기세포, 배아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전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남녀가 사랑을 나눠서 이 배란이 마침 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이 수정란이 찰싹 자궁에 달라붙고 그게 한 8주 정도 되면 태아가 되고 이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다가 나오면 아이가 된다. 뭐 이런 거를 들으셨을 텐데 근데 문제는 황우석 박사 이후로 이제 이 배아를 갖고 어떻게 다른 장기라든지 뭔가 새로운 기술이 없을까? 그다음에 줄기세포가 없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유전자를 편집해요. 유전자 편집이란 건 유전자를 어떤 수정란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 2020년도에 노벨상 수상자, 노벨 화학상 수상자 여성 2분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여성들이 뭘로 탔냐면 그 여성 과학자들이 유전자 편집이란 유전자 가위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뭐 조인성처럼 생길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왠지 우리 아이가 조인성이 되면 좋겠잖아요.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다면 조인성이란 유전자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유전자를 뽑아서 이게 딱 집어넣으면 되지 않나? 키가 커지고 180m로 뭐 이런 유전자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유전자는 없지만 뭔가 특정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걸 안다면 그 유전자를 삽입하고 또는 유전자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라서 생명의 시작도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죽음인데 죽음은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심폐기능 종지설이라고 해서 간단했습니다. 죽음이란 건 의사가 어떻게 했냐면 예전부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고 그리고 심장과 폐가 멈추니까 뇌도 멈추겠죠. 그러니까 뇌에서 있는 반사, 중추신경 반사라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건 눈에 빛을 쬐어보면 눈에 이 홍채가 줄어들고 왜 빛 반사라는 거 뭐 중학교 때 배우셨죠?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막 햇빛이 쏟아지면 조리개를 좁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그 뇌신경에 중추신경계 반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게 심폐기능 종지설이에요. 이거는 뭐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알았겠죠. 아마 옆에 자고 있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가서 가슴에 귀를 대보죠. 그러면 그렇게 힘차게 울렸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리고 호흡을 쉬지 않고 그러면 아마도 경험칙상 많은 분들이 사망했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만들었겠죠. 근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례 문화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동양권에서는 여러분 요즘은 뭐 3일장을 하는데 예전에는 뭐 굉장히 오래 했죠. 뭐 손님들을 모셔놓고 뭐 7일장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 3년장. 근데 그 중에 왜 곡을 할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병풍 뒤에 관에다 모셔놓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이라는 게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물론 슬픔을 표현하는 효도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만약에 이
맥박이 뛰는데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혹시 소리를 듣고 깨어나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서양에도 있느냐? 있습니다. 서양도 르네상스 이전에는 르네상스까지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냥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관에 딱 놔두고 관뚜껑을 열고 장례를 치를 때 이 사람이 애도하는 사람들이 데드마스크를 보고 꽃을 올려놓고 뭐 이런 장례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외국 영화 보면 장례식장에 가서 돌아가신 분 한번 보고 뭐 이렇게 입맞춤을 하든지 뭐 꽃을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고글하고 우리 병풍에 모셔놓는 거랑 똑같은 게, 이게 진짜 돌아가셨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부패가 될 때까지 시신을 모셔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묻게 된 거죠. 근데 20세기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의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심장과 폐가 멈춘 게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이제 완전히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의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심폐기능 종지서를 쓴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몸에 20세기 초가 돼서 어떤 게 밝혀졌냐면, 사실은 우리 몸에 내가 나라는 걸, 존재감을 아는 게 어디에 있을까? 이게 오랫동안 고민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슴에, 그러니까 심장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라는 존재가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뭐 주성치 나오는 뭐죠? 서유기 패러디한 영화를 보면 뭐 심장에서 왔다 갔다 막 이런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러면 이 심장 안에 너 있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뭔가 영혼이 담긴 기관이 이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20세기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논쟁이 끝났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존재, 그다음에 나라는 정체성은 뇌에 있다는 게 20세기 초에 이미 현대의학에서는 논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뇌에 있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심폐기능 종지설이죠. 심장이 멈추면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는 30조 개예요. 그러니까 대장균 빼고 대장 안에 있는 수많은 유산균들이 있죠. 그것도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빼고 우리 몸에 내가 부모님께 순수히 물려받은 하나의 세포에서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이런 세포가 몇 개까지 되냐? 70kg 남자 기준으로 30조 개예요. 근데 30조 개 중에 뇌세포는 이게 1조 개도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모두 우리의 모든 게 있는데, 근데 심장이 멈췄다라고 그래서 이 뇌도 멈추는 거냐? 의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2019년도에 이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논문이 영어로 써서 그렇긴 한데 네이처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이처는 아주 유명한 학술지에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들이 어떤 논문을 발표했냐? 이 논문이에요. 돼지를 수백 마리를 도살합니다. 목을 자릅니다. 좀 끔찍하죠? 근데 돼지를 먹기 위해서, 인간은 죄 많은 동물이니까요. 근데 도살한 다음에 그 중에 몇십 마리의 돼지 뇌를 꺼냈습니다. 한 3시간 걸렸어요. 뇌 꺼내는데. 왜냐하면 수십 마리이기도 하고 뇌를 아주 정밀하게 꺼냈어요. 혈관이 안 다치게. 그 다음에 죽은 지 3시간 된 돼지 뇌를 어떤 박스에 넣어놨어요. 그 박스가 뭐냐면 미리 만들어 놓은 과학적 장치인데 돼지 뇌에 혈관을 다 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혈색소, 헤모글로빈 기반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지 3시간 된 뇌가 어떻게 됐어요? 논문에 나와 있죠? restoration,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뭐가? 대뇌의 circulation, 순환과 cellular functions, 세포의 기능이 회복된 거예요. 죽은 지 3시간, 4시간 지났는데. 그리고 10시간 동안 유지되다가 그냥 연구진들이 안 되겠다, 끝내버리자. 그리고 그냥 실험을 끝내버렸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아니, 죽은 지 3, 4시간 지났으면 완전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혈관을 이었더니 돼지 뇌의 70% 정도가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는 기능이 없었어요. 좀 아쉽게.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2가지 생각. 첫 번째, 아니 돼지를 빨리 죽은 다음에 빨리 뇌를 꺼냈으면 어땠을까? 한 5분, 10분 만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숙련대 법의학자들은 금방 꺼내요. 한 10분 만에. 이건 이제 오래, 수십 마리 하다 보니까 오래된 거예요. 한 5분, 10분 만에 꺼내서 혈관을 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거의 100% 돼지뇌가 회복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돼지는 이렇게 됐겠죠. 꾸액 하고 죽었겠죠. 나쁜 인간들, 나쁜 닌겐 막 이러면서 딱 죽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딱 깨어나 보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여기는 어디냐? 암흑 속에서 뭐 예를 들면 돼지가 꿀꿀거리고 있었겠죠. 두 번째 상상은 이건 정말 발칙한 상상인데 사람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 병으로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는데 그 뇌만 만약에 연결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래서 네이처가 이 논문이 나온 다음에 뭐 대표적인 논문 하나만 골랐지만 많은 외국의 윤리학자 의사들이 Pig brain study could fuel debate around death. 이게 해석을 해보면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어떤 게? Pig brain study, 돼지 뇌 실험이 이 죽음이 뭐냐 도대체. 이게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정말로 발칙하게 그러면 아주 돈이 많은 분들은 뇌를 꺼내서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런 좀 약간 무시무시하죠. 이런 여러분 아시는 뭐 일본 만화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애니메이션에. 근데 여하튼 굉장히 옛날에는 상상만 하던 게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혹시 앨런 머스크라고 아세요? 지금 테슬라라고 아주 핫한 주식 좀 갖고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굉장히 핫한 앨런 머스크라는 사업가죠. 근데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를 갖고 있냐면 스페이스X라고 그래서 뭐 우리 우주여행하자 뭐 이런 회사도 갖고 있고 뉴럴링크라고 조금 이상한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 뉴럴링크에서 앨런 머스크가 이 실험을 갖고 논문을 쓴 겁니다. 2019년도에. 어떤 논문이냐? 여기 보시면 오른쪽 패러그래프에 가운데 사진 보시면 어때요? 약간 초록색 사진 볼까요? 약간 눈썹 같은 게 있네요. 이게 눈썹이 뭐냐면 감지기예요. 3,000개가 넘는 감지기가 바로 생쥐의 뇌에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 귀여운 생쥐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뭔가 박혀 있죠. 그렇죠? 야, 이게 뭐냐면 이 감지기 3,000개가 넘는 감지기를 그 생쥐의 뇌에 심고 이게 이제 여기서 원격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에 뭘 기록하느냐? 생쥐의 뇌의 액티비티, 활동을 모두 기록하는 거야. 뇌파를 기록하는 거야. 그러면 생쥐가 물을 먹을 때, 뭔가 아는 사람이 왔을 때, 뭔가 공포심을 느낄 때, 이 모든 게 다 원격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에 기록이 되는 거죠. 이거를 앨런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왜? 약간 왜 했을까? 그 다음에 올해는 아니네요. 2020년도에 어떤 게 나왔냐? 이제 BBC 뉴스를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돼지네. 생쥐에서 이제 포유류 중에 가장 머리가 좋은 동물 중에 하나인 돼지네. 이걸 박은 거예요. 쿵 하고. 그래서 돼지의 모든 액티비티를 읽고 보관하고 빅데이터로. 그럼 돼지는 기분 좋을 때 어떤 뇌파? 기분 나쁠 때 어떤 뇌파? 이걸 왜 할까요?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의 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동물보호협회에서 돼지 뇌에 박은 거, 야 그거 동물 학대다. 앨런 머스크 네 머리에 박아라. 이랬더니 앨런 머스크가 뭐 지우긴 했지만 트위터에 그래 내 머리에 박을 거다. 나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여러분 오른쪽에 뇌 사진 보이세요? 뇌 사진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 부분 혹시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이 부분은 해마라고. 해마처럼 생겼나요? 약간 꼬불통하게? 그 아쿠아맨이 타고 다니는 그 해마. 그 해마처럼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라고 부릅니다. 이 해마에는 우리의 모든 기억, 장기 기억, 단기 기억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래는,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도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에 있는 여기에 모든 전기적 신호를 그리고 지금은 제가 뭐 5살 때 아버지가 저를 업어줬던 기억이 안 나지만 만약에 그런 기억이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차곡히 쌓여 있는 거야. 이거를 만약에 컴퓨터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옮기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나의 기억이 결국 나라는 존재 아니냐는 게 앨런 머스크의 주장이에요. 결국 여기 양쪽 머리에 있거든요. 양쪽 머리 깊은 곳에 있는데 그 깊은 곳에 있는 해머의 기억을 옮기고 싶어요. 왜? 도대체 왜? 앨런 머스크는 영생을 살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 기억을 모두 다 컴퓨터에 백업해주고 뭐 몸이야 그 은하철도 999처럼 뭔가 기계 인간이 나타나면 그걸로 하면 되는 거고 생각하는 애는 컴퓨터에 백업해놨다가 옮기면 되는 거 아닌가. 즉 물화일체가 되고 싶어하는 거죠. 물건과 뭔가 물체와 내가 하나가 되는 AI 두렵지 않다. 내가 AI다. 뭐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아까 기대혁명 제가 말씀드렸죠. 점점 길어진다고. 여러분 혹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맨 마지막 장, 그 사피엔스라는 책은 인류 역사의 축약서예요. 근데 맨 마지막이 인류의 멸절, 절멸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그러면 망할 거다, 다 죽을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환경오염 때문인가?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놀랍게도 유발 하라리는 아마 인간 호모사피엔스는 뭘로 변할 거다? 트랜스 휴먼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건 물론 예전에 마이애미 대학에 있는 다른 교수님이 이미 제창한 개념이지만, 우리는 인간이 아닌, 지금 이 살과 피로 된 인간이 아닌 뭔가 다른 존재로 갈 거다, 트랜스 휴먼으로 갈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는 절멸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렇다면 지금 앞서 제가 실험을 2개 설명드렸죠. 예일 대학교 실험과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의 뉴럴링크에서 발표한 실험. 그러면 우리 인류는 언젠가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뇌를 옮기기도 할 수, 그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수십 년 내에. 그리고 만약에 이 뇌의 모든 전기적 신호가 뭔지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옮길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디세우스의 선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 선택. 여러분 혹시 오디세이아 읽어보셨어요? 호메로스의. 누구나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뭐 이런 비슷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봤을 텐데요. 이건 뭐 신화는 아니고 실제 있었던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장군인 오디세우스가, 뭐 트로이 기억나시죠? 네, 브래드 피트는 아킬레우스입니다. 근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아킬레우스와 함께, 아킬레우스는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집인 이타카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난파를 당해요. 이 집에까지 돌아가는 이 대서사시가 바로 오디세이아, 호메로스의, 그리스의 시인인 호메로스가 지은 오디세이아의 내용이죠. 근데 거기를 보면 난파를 당해요. 그래서 오기기아라는 섬에 오디세우스가 하고 이렇게 떠내려가요. 근데 그 오기기아 섬이라는 데는 아주 초절정 미녀 신인 요정인 칼립소 그러면 왠지 옛날에 양복 이름이랑 좀 비슷하기도 한데 거기서 따온 거겠죠. 칼립소라는 요정이 살고 있었는데, 칼립소는 그만 오디세우스에게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우리 섬에서 나는 암브로시아와 넥타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넥타르 그러면 복숭아 넥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신화에서. 여기서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먹으면, 왼쪽 그림 보시면 어때요? 피에스타, 완전 축제죠. 늘 늙지도 죽지도 않고 매일매일이 축제다. 술과 맛있는 음식과 젊음을 천년만년 영원히 누릴 수 있다. 장군, 나와 함께 사시죠. 이렇게 예쁜 여자가, 예쁜 신이죠, 예쁜 요정이 간청을 하는데도, 오른쪽 그림 보시죠. 오디세우스는 어떻습니까? 먼 산을 보면서 늙어가고 있는 자신의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제우스 신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내주라고 칼립소에게 얘기하고, 칼립소는 눈물을 훔치면서 오디세우스를 보내주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영원히 살 수 있고 늙지도 죽지도 않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오디세우스 선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이거를 서울대학교의 교양 과목 중에 이제 제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서 1시간 정도 이 강의를 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투표를 해보면 한 20% 정도는 오디세우스의 선택에 반하는, 난 영원히 살고 싶다, 앨런 머스크의 뉴럴링크를 이해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한 80%는 지금도 힘들다. 우리 학생들, 20세 학생들인데 지금도 힘들다. 나는 호모사피엔스로서 자연스럽게 끝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가치관에 따라 다르죠. 다만 호메로스는 다른 장면에서, 이 오디세이의 다른 장면에 아킬레우스가 나옵니다. 저승에서 죽은 아킬레우스가 오디세우스 장군 앞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와, 아킬레우스 장군 역시 지하에 가셨는데도 멋있습니다. 뭐 이렇게 칭송을 늘어놓는데, 아킬레우스가 호메로스의 이 심중을 읽고 심중을 그대로 전하는 얘기를 합니다. 찰나 같은 인생이지만 따뜻한 식사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포옹할 수 있는 당신이야말로 영원히 춥고 어두운 하데스의 세계에 있는 나보다도 훨씬 행복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담하건대 언젠가는 우리가 오디세우스의 선택이 주어질 날이 올 겁니다. 진짜입니다. 아까 앞선
뉴랄링크라든지 예일대학교 실험을 말씀드렸는데 그 실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류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발달하고 있고 유발 하라리의 마지막 호모사피엔스는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선택을 받을 주체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다. 아마 찬스가 오면 뭐 부자부터 오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뭔가 선택의 여지가 오면 좀 나은데 아마도 안 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금 이 화면을 보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망하게 될까?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해 뜨고 해지는 것처럼 간단하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문제는 여러분 어때요? 아래 이 발을 보면 어때요? 회색 그레이 존이 있죠. 그레이 존이 생기고 말았어요. 왜 생겼을까요? 아니 뭐 죽지도 않고 뭐 삶과 죽음이 있다 그러면 거기 경계에 그레이 존이 있다, 회색 지대가 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현대 의학에서 가장 발달한 의학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입증이 된 게 뭐냐면 중환자 의학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응급실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 같으면 뭐 응급실이 없었을 때 그러면 뭐 그냥 돌아가시는 건데 응급실에 가서 일단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천천히 원인 질환을 해결하고 이러면서 누워있고 요양을 하면서 우리가 후루를 털고 이국종 교수님만 하더라도 어때요? 이국종 교수님 알고 계시죠? 뭐 배에 총을 맞은 석혜균 원장님은 어때요? 그거를 일단 살려냈죠. 응급실에 가서 막 유지하다가 수술을 하니까 살려낸 거죠. 그래서 중환자 의학이 발달돼서 우리에겐 굉장히 좋은 건데 문제는 회복이 안 될 때, 그러니까 계속 누워 있을 때가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안락사라든지 과다한 연명 치료의 중단이라든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 중지에 관한 법률이란 법률이 있어서 여러분도 그렇고 또 병원에 누워 계셔갖고 이제 뭔가 안 좋은 일을 조금 진단받으신 분들도 우리 모두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뭘 선택할 수 있냐? 저 회복할 수 없는 순간에 심폐소생술 필요 없습니다. 인공호흡기도 필요 없고요. 수혈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에크모라는 기계 그거 연결해갖고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한 7가지 정도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고요. 잘 모르시면 한 번쯤 구청이나 이런 데 가셔갖고 그거 동사무소나 이렇게 가셔갖고 그거 안내장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아니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란 걸 그냥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쉽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지막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거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걸 포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과거에는 계속 뭐 심폐소생술 했고 살려갖고 인공호흡기 돌리고 승합제 서서 강제로 심장 뛰게 하고 또 뭐 에크모로 심장이 안 뛰면 바깥으로 계속 돌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또 통증으로도 또 존엄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됐던 건데 우리는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거를 하게 됐습니다. 2018년부터. 사실 그 과정은 지난해였는데 2018년부터 시행이 됐죠.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그랬죠. 기대 수명이 분명히 길어진다고. 이걸 보고 계신 여성분들은 100세 분명히 사실 거야. 그리고 남성분들도 90세. 근데 좋게 산 건 좋은데 사실 건강하지 못한 수명, 비건강 수명이 10년에서 16년이라는 게 문제예요. 한 10년만 돼도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10년 정도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라는 측면에서 의사 조력 사망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아래에서 두 번째 칸 보시면 미국의 오레곤주나 워싱턴주 그리고 호주 같은 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지막 2개월은 정말 고통이라든지 기능이 상실되면서 본인의 존엄적인 게 조금 사라진다고 많이들 느끼세요. 뭐 내가 이때까지 대소변 받는 거 전혀 나 혼자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해줬지만 아기일 때는 지금 여러분 성인으로서 한 번도 이거를 뭐 남한테 해달라고 뭐 하신 분들 부상당하신 분 중에 있겠지만 잠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내가 어떤 질환에 시달려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뭐 원치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미국의 오레곤주, 뭐 호주의 뭐 오레곤주, 워싱턴주, 호주의 빅토리아 3주 같은 나라들은 6개월 선고를 받으면 내가 성인이고 그다음에 내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다 그러면 이거를 스스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일종의 자살이죠. 그게 아마 우리나라 기대하면 어때요? 외국보다 훨씬 이제 오래 살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비,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힘들지만 이 고비 넘어서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되면 아마 이 문제가 10년 이내에 한 번쯤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고 계시는 군장병 여러분께서도, 군간부 여러분께서도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내가 시민으로서, 뭐 군인이시지만 시민으로서 어떤 거를 또 내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까? 고민해 보실 필요 있어요. 심지어 벨기에, 네덜란드는 의사가 직접 투여를 해주기도 합니다. 환자가 원하면. 스위스는 좀 달라요.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는 6개월 남지 않아도 여러분 혹시 미 비포 유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는 이제 다지마비 영화 재밌습니다. 한번 꼭 보시고요. 그 영화의 그 줄거리는 원래 굉장히 건강했던 남성, 잘생긴 부자인 남성이 그만 사고로 사지마비가 돼요. 그러면서 스위스의 이런 안락사, 의사 조력 사망을 선택했는데 그때 간병을 도와주던 새롭게 온 분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남자의 선택은 어떨까요? 영화를 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위스나 벨기에, 네덜란드는 꼭 6개월 시한부 인생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걸 충분히 설명한다 그러면 이걸 시행해 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거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는 일본도 지금 이런 논쟁이 시작됐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저랑 몇몇 분들이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기대 수명이 길어진다, 비건강 나이가 10년 이상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제가 주름 얘기를 많이 해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미국에서 자마라는 또 유명한 학술지에서 죽음의 경과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학술지에서. 근데 여기를 보시면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나 이런 거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걸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은 뭐라고 그랬죠? 1위가 암입니다. 암 중에 뭘까요? 옛날엔 위암이었는데 지금은 폐암이에요. 그 다음에 간암, 대장암. 담배 끊으세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죽음의 경과를 봤을 때 첫 번째는 암입니다. 암은 어때요? 그래프를 보면 쭉 기능이 유지되다가 Y축이 기능이에요. 기능이 유지되다가 한 2, 3개월 급속히 나빠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사망을 뭘로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암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암은 내 권위를 충분히 오랫동안 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마지막 2, 3개월만 이게 기능이 유지 못하는데 그 기능 유지 못한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암이란 걸 알면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나의 삶에 원래 죽음이란 게 결국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쭉 하나의 과정의 마지막 과정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과정을 우리가 사실은 절대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도 맞는데 근데 암이라는 조금은 끔찍하지만 그런 진단명을 받게 되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의사들도 만약에 여러 질병 중에 뭐다? 그러면 암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비는 어때요? 나빠져요. 훅 나빠졌다가 조금 회복됐다가 훅 나빠졌다가 회복됐다가 훅 나빠지고 다운힐로 가고 있죠. 이거는 되게 뭐 생각하시면 될 거냐면 뇌졸중, 중풍.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고 이런 아마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본인이 죽음의 경과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빠지다 보니까 사실은 자신이 어떤 준비를 하거나 어떤 뭔가의 삶의 마지막 챕터를 완성하는 어떤 필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신은 어떨까요? 신은 치매입니다. 치매와 노쇠인데 치매는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적으로 나빠지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죽음이고
BC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해서 기능을 저하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간병이라고 그러죠. 이 간병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족끼리 자원의 분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돈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간병을 했는데 다른 형제자매는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기 쉽고요. 그래서 많은 갈등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의 경과를 고려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플랜, 내 자신의 플랜을 세운다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Death and Dying이라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아마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부정과 고립, 분노, 타협, 절망, 수용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암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죽음의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은 사실은 공포부터 분노, 죄책감과 후회, 비통, 우울, 고립감. 그렇지만 판도라의 상자처럼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는 그런 과정까지 겪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하루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삶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죽음을 대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허영만 화백의 식객이라는 만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육개장이라는 음식을 우리가 그 허영만 화백이 뭔가 삶에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을 때 그 슬픔에도 불구하고 허기 가진 걸로 식욕을 먹었을 때 상실의 감정과 생존의 본능 사이의 갈등을 느끼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이게 좀 생각해 볼 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죽음,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삶의 마지막 과정에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죽음에서 어떤 슬픔을 받고 어떻게 극복할까까지를 사실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 과정의 죽음을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파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상생활의 복귀와 사실은 그리고 이별 후에 다시 행복해지는 죄책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품격 그리고 품위 있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준비된 노화와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 여러분 지금 훌륭하게 오랫동안 살고 계시지만 이 준비된 노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노화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마지막 징검다리의 면에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죽음을 생각하면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개념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죽음 이후에 자기를 위한 준비도 역시 필요하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음 이후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준비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할 것인지 또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할 것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요. 더 나은 죽음의 가족 만들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우리나라는 안락사라는 제도가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 번쯤 심각하게, 왜냐하면 오랫동안 연명의료를 받게 된 경우에는 사실은 가족들에게 뭔가 존엄과 또는 죽음에 대해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전하지 못하고 조금 안 좋은 면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걱정하신 분들은 더 나은 죽음의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이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은 삶은 어떻게 살 건가? 지금 여러분 훌륭하게 살고 계시지만 외국에 많이 추천되는 예를 조금 보여드리면 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는 잘 알고 계시죠? 죽을 때 후회하지 않게 뭔가 굉장히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거 플러스 꼭 하고 싶은 걸 뭐 허황되지 않은 걸로, 예를 들면 뭐 달에 가고 싶다 이런 건 약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 중에서 현실적으로 충분히 고려해 봤을 때 되는 거 한 5가지 정도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덕킷 리스트라는 거 꼭 적어 보세요. 덕킷 리스트는 사실 내가 하긴 하는데 안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과 하고 싶은 거를 한 번도 여러분 글로 써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걸 글로 써보신다면 어떤 게
효과가 있느냐? 내가 후회하지 않은 삶을 분명히 살 수 있는 어떤 나의 기호, 선호도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버킷리스트와 럭키리스트 한 5가지를 아마 적기 어려울 거예요. 한 번에 적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기 싫은데 사실 고르기는 어렵긴 한데 한번 진지하게 나의 기호를 한번 나의 선호를 한번 살펴보는 오늘 기회를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이걸 제가 꼭 강의 끝날 때마다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요. 2003년 2월 위암 말기 통보를 받으신 분이 아마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안 한 게 없나? 왜냐하면 약속을 했는데 내가 죽음을 통해서 머나먼 곳으로 떠나게 되면 다시는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전에 계약한 동시집이 생각이 났어요. 이거를 완성하고 혼수 상태가 되거든 죽음의 과정에 있어서 이틀을 넘기지 마라. 소생하지 않으면 엄마, 동생 손잡고 호흡기를 떼라. 절대 연장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때는 2003년이니까 연명의료 중재가는 법률도 없을 때인데 이때 이분은 의사를 분명히 밝혀놨어요. 이게 의사를 분명히 밝혀두지 않으면 제가 의사니까 잘 아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난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아들한테 맡겨놨는데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이랬어요 하고 그냥 내놓으면 이 문서를 내놓으면 뭐 이모, 딸 이런 분들이 니네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걸 놓고 엄마를 죽이려 하느냐 뭐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선. 사실은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놓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분은 어때요? 죽은 후에 포지셔닝까지도 같이 마련했죠. 화장 후에는 보령 관청에 뿌려라. 문학상 만들지 말고 나를 기념하는 거 만들지 말고 제사 대신 며느리들이 싫어한다. 가족끼리 식사나 하고 가끔 내 생각이나 해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무슨 말을 했냐? 전 제일 이게 부러웠는데 나는 이 세상 여한 없이 살다 가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냥 아빠 생각 가끔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이 세상 여한 없이 살다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열심히 사셨나 봐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후에 사망 후에 죽음 후에 여러 가지 것들도 자상하게 말씀하신 거 보면 아마 이분은 평소에 이런 것들을 깊게 생각해 보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몇몇 이야기, 전 굉장히 젊어요. 젊어 보이죠? 굉장히 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야기들을 아내와 또 가족과 나눈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 세상, 이 삶을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고 내가 남겨줄 게 꼭 재산뿐만 아니잖아요. 재산 이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사랑, 또 어떤 뭔가 나의 존경의 마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하는 충실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메시지는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은 점점 길어질 거다. 분명히. 기대의 어명은 아까 논문도 보여드렸고 점점 통계청을 보면 길어질 거다. 우리는 오래 살 거다. 축하할 일만은 아니다. 왜? 축하할 일만은 아닌 게 우리의 비건강 나이가 10세에서 16세로 길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에게는 사회적으로 물론 영생을 살 수 있을 때까지 기회가 온다면 찬스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건강 나이가 길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에 곧 뭐 자살의 문제도 심각하고 그렇지만 곧 안락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분명히 도래할 거고 이건 우리 한국인 이건 뭐 선진국이라고 하고 선진국이라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 나라의 가치관에 따른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거에 대한 의견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이게 기니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 비건강 나이가. 되도록이면 건강 나이를 오래 연장하는 건 중요하겠죠. 이거는 여러분 텔레비전 틀면 다 나와요. 딱 2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비건강 나이 줄이고 건강 나이 늘리는 방법은 딱 2가지만 얘기해 달라고 하면 담배 끊으세요. 2번째, 운동하십시오. 이 2가지만 하시면 비건강 나이가 확 줄어요. 그래서 건강 나이가 증가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1시간 정도 할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 제가 의사니까 여러 가지 뭐 논문도 많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길어진 만큼 끝에 뭘 준비해야 된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떤 것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죽을 때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사는 삶. 이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죽은 이후에 나의 포지셔닝이 어떨까? 뭘 할까? 이게 중요하고 3번째, 남은 자들을 위한 어떤 배려를 할까? 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지 않게
아빠는 이 세상 여왕 없이 살다가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잘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뭐 멋진 말이죠. 뭐 이런 걸 준비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하실 게 많겠죠. 마지막 죽음의 과정에 있어서 많은 고통을 받지 않게 연명의료 지금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명의료 중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는 한 번쯤 꼭 계획을 뭐 내가 젊은데 그래도 그냥 한 번쯤 계획해 보는 거예요. 꼭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삶의 마지막에 뭐 어떤 거를 후회 없이 삶을 살기 위해서 아까 버킷리스트 말씀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매년 말에 아내와 함께 유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유서라는 게 뭐 되게 심각한 내용은 아니고요. 정리하는 거죠. 근데 저 말고 장강명 작가라고 아마 여러분 좋아하시는 소설가 뭐 장강명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그 작가님도 아내분과 함께 연말에 그런 걸 작성하고 부둥켜 안고 운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울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고 다시 활기차게 한 해를 맞이하는 게 저희 부부도 그렇고 장강명 작가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께 한번 손으로 또는 컴퓨터로 여러분의 삶의 진지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진지한 A4 용지 한 장 쓰기도 어려울 거예요. 창피하고 또 잘 기억도 안 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한 번만 쓰시면 나의 마음에 여러 가지 와닿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남길 건 사랑밖에 없고요. 그 사랑은 영원히 나를 영속성을 지켜주는 거다. 이건 톨스토이가 한 말인데 만화 영화 코코를 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만 내 인생의 마지막 파트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제 책이 조금 책이라서 좀 부끄럽긴 한데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전반부는 법의학의 사건 해결에 대한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할까 한 내용이니까 한 번쯤 필요하시면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목이 험해서 그렇지 이상한 책은 아닙니다. 긴 강의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